안녕하세요, 리뷰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그러시죠. 지난 시간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이 봤고요. 네, 8월에 즐겁네요.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해서 행복합니다 그냥. 오늘은 오펜하이머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영화고 광복절에 개봉했는데 첫날에만 55만 명이 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매도 많이 하셨고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광복절에 더 많은 분들이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펜하이머 관련된 유튜브 영상은 정말 거의 바다만큼 있습니다. 저희의 리뷰가 여러분들의 눈에 띌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은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얘네 어그로 좀 끈나? 자극적이지 않아. 아니, 저희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펜하이머 걸작인가 범작인가. 범작도 별로야. 망작인가로 가야지. 망작? 절대 이건 망작은 될 수 없잖아요. 억울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어그로가 아니었나? 네. 억울로 더 해도 돼요. 뭐야 오펜하이머. 사실 저희가 그 썸네일로 약간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오펜하이머 걸작인가 범작인가 라고 썸네일을 달아봤고요. 사실은 범작은 아니죠.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인데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갈 사람도 많지 않겠거니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사실 좀 공부를 나름 했는데 등장인물이 워낙 많고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대사로 그냥 훅훅 지나요. 그때 걔가 얘기했고 얘가 얘기했고 이러는데 걔 누구였더라? 걔 누구더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그쵸. 길수, 광택, 민영 이런 것도 아니야. 이름도 다 어려워. 그러니까 게다가 미국이 다민족 다인종 사회니까 이름도 다 결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독일계고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고 덴마크 사람도 나오고 어려웠어요. 관객분들의 리뷰 중에 일부 보니까 좀 지루했다. 저희 어머니는 후반에 잤다. 이런 리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좀 사전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라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감히 사전 지식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그 관심도 많고 책에도 원래 관심이 많았고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그러고 갔는데도 이 어떤 쉽지 않다. 이 청문회 같은 그 보안인가를 내려주기 위해서 롭과 오펜하이머가 막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거의 30분 이상 되는데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스트로스의 청문회 장면도 과연 우리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만 보면서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진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핵폭발이 빵 일어나는 그거 보려고 대부분 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굉장히 몰입감 있어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인간의 고뇌, 그 음모 이런 게 이건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말로 푼단 말이에요. 어려웠어. 하지만 좋은 영화였습니다. 저희가 잠깐 영화가 조금은 길고 이야기와 등장인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은 잠깐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곱씹어서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감흥이 있고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먼저 저희가 제목은 영화 제목은 오펜하이머예요. 네. 맞아요. 근데 원작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논픽션 전기가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신화 속 인물인데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로 천벌을 받고 엄청난 형벌을 평생 계속 받게 되는 인물이죠. 독수리가 끊임없이 간을 쪼아 먹어요. 제우스가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벌을 내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독수리가 계속 간을 쪼아 먹는데 간이 계속 재생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참 상상이 잘 되지 않고 이거는 명확한 비유가 있죠.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아버지로서 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인류에게 원자폭탄을
가져다 준 인물이고, 그 원자폭탄이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선물한 불에 이제 비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는 형벌은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오펜하이머가 겪어야 했던 온갖 고초, 소련의 간첩이 아니냐라는 혐의, 그리고 지난했던 그런 청문회 과정,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탄, 이런 음모, 이런 게 이제 오펜하이머가 겪어야 했던 형벌인 거죠. 오펜하이머의 이 일생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성격, 유년 시절 이런 걸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좀 미스매치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펜하이머는 그야말로 유복 그 자체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완전 뭐 금수저 내지 다이아몬드 수저인 것 같아요. 집에 하우스키퍼가 3명이었어요. 상주하는 하우스키퍼만.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아들이 너무 천재니까, 어릴 때부터 천재였으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없게 집안에 꽁꽁 가둬뒀어. 왜냐하면 병 걸릴까 봐.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간다? 안 돼. 이발사 집으로. 아들이 갑자기 나 플룻 배우고 싶은데 오펜하이머. 그러면 아 그래? 이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플룻 하시는 전공 선생님을 집으로 그냥 그래 그냥 나 갑자기 문학 여기 갑자기 좀 이거 관심 있는데 아빠 이 작가 좋은데 하면 기다려 이러고 1700년대에 나왔던 그 작가의 초판 바로 구해오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오펜하이머가 피아노 배우고 싶어 이러면, 현재로 치면은 한국에서 조성진하고 임윤찬 같은 그런 거예요. 피아니스트들을 선생님을 모셔오는 거죠. 그냥 나 노래가 좀 하고 싶은데 기다려. 조수민 선생님 딱. 진짜 그런 거 정말 그런. 그 정도로 부자. 그 정도로 부자의 뭐 부자인데도 그렇게 안 하는 집안이 많은데 아버지와 어머니 금술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오냐오냐 잘한 아들내미. 근데 아주 내성적이었고 처음에는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하였던 사람이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방 떨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오펜하이머의 특징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약자들에게 한없이 착한데 유독 학자, 뭐 박사 혹은 자기랑 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애들, 비슷한 지식 수준을 가진 애들한테는 그야말로 독설 오브 독설, 그냥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지. 그 오펜하이머는 몇 마디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천재 과학자들하고 좀 달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딴 건 모르겠고 내가 요건 알아. 그러면 얘기를 뭐 하면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뭐 근데 뭐 됐고 팅팅 튕겨 나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넌 네 마음대로 생각해. 난 어차피 진리야. 근데 오펜하이머는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얘기를 다 끌고 나와. 어느 분야 막론하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자기가 쓴 유명한 논문을 들이대라 없어요. 물리학상 못 받았어요. 노벨상 못 받았어요. 그게 늘 본인에게는 좀 어떤 피해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 잘 되는 아주 매력적이고 달변이고 리더십이 있고, 이러다 보니 뭐 지금 오펜하이머가 우리가 아는 핵폭탄의 아버지가 됐는데, 딱 한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사과를 가지고 지도교수를 암살하려고 하죠. 네. 뺏어서 휴지통에 던지는 걸로 영화에서 묘사가 됐지만, 그렇죠.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하고 버리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캠브리지대에서 알았어요. 살인 미수예요. 이거는 형벌이 그냥 바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상태가 불안정했다, 이걸 참작을 좀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좀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면에 뭐가 있냐.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그 집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나섰어. 학교에다가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했으면 살인 미수인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정신교육만 좀 받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케어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다. 그걸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문학, 음악, 미술, 뭐 과학, 뭐 모든 분야에 굉장히 박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7살 때인가 그때 뭐 암석 취미가 생겨서 암석을 수집해서 암석의 결정이라든가 그 암석의 결정에 따른 어떤 빛의 변화 이런 걸 막 연구해가지고 너무 박식해지니까
무슨 뭐 암석 학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질학자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다 12살 때. 네, 12살 때 뭐 암석의 그 권위자들하고 막 편지를 주고받아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세미나장에 12살짜리 애가 딱 나오니까 학자들이 벙찐 거죠. 뭐지? 이랬는데 오펜하이머가 엄청난 지식을 또 다 공유를 하고 천재였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천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진짜 천재에 가까운 인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머리가 좋고 다 언어도 엄청나게 잘 익혔대요.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뭐 영어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온갖 언어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물이 이제 오펜하이머였고 저는 이제 이걸 영화로만 접근을 했을 때 오펜하이머처럼 저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난 천재야. 네덜란드 가서 한 6개월 네덜란드 공부하고 양자역학을 네덜란드어로 그냥 강의하잖아요. 강의한다? 어떨까? 삶이 어떨까? 그러니까 한 3개의 학회 막 동시에 들어가고 공부할 때는 그냥 다 그 인도 책 하나 읽고 싶어서 영화 보면 나는 악마요? 뭐라 그러죠? 그 유명한 말이죠. 그 힌두교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에 이제 시바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죽음이다.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가바드 기타를 읽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할 정도면 내가 저렇게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천재인데 또 천재인데 너무나도 똑똑한데 뭔가 뚜렷하게 하필 당대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있어. 물론 한 세대 차이가 나지만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뉴턴 뭐 이런 애들을 그냥 다 발라버리니까. 뉴턴 역학을 바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을 또 한 번 발라버리는 게 닐스 보어가 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죠. 뒤집어 버렸죠 거의. 네. 근데 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초석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자기도 천재야. 어디 가면 다 알아주고 내가 총책임자야. 근데 그래서 네가 과학적으로 뭘 했는데라고 얘기하면 뭐 딱히 없어. 그건 난 천재긴 한데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내 삶이 어떨까? 사람에 집착할 것 같아요. 나라면 명성에 집착하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확실히 내 모든 걸 바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로부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로부스의 말을 잘 듣고 그로부스랑 되게 관계가 좋죠. 뭐 동양에서도 뭐 일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뭐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는 군주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렇죠. 겉멋 만들어가지고 뭘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 뭘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오펜하이머의 인생 그리고 이 영화의 원작이 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분석한 영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펜하이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정말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는 뭐 영화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영화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 전기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초의 전기 영화이고 전기 영화라는 거는 실존 인물의 전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전기 영화 중에 뭐 굉장히 천재를 다룬 영화 중에 또 유명한 거는 뭐 뷰티풀 마인드라든가 많은 좋은 전기 영화들이 있죠. 이미테이션 게임도 그렇고요. 네,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앨런 튜링이라는 또 천재 학자를 또 다룬 영화가 또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을 이제 전기 영화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고민을 했고 이거는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할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 있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을 해서 성공한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 영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내밀한 속내 아니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어떤 비밀,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실 이런 거를 좀 재조명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3시간을 투자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거의 딱 3시간인데 3시간으로 왜 굳이 2시간만 하지 왜 3시간을 해? 후반부 청문회 장면 왜 필요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자폭탄은
실험하고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하는 거 정도에서 끝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할 법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전기 영화를 충실하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지루해 하셨을 청문회 장면이 좀 길게 자세히 설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과연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뭘까?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집중을 하고 싶었나? 왜냐면 영화는 사실 오펜하이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연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렇게 궁금한가? 영화를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은 핵폭탄, 뭐 말이 좋아 원자폭탄이지. 이건 핵폭탄이잖아요, 그냥. 핵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누구의 결정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졌나? 이걸 만든 사람들은 그 뒤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뭐 이 정도를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네. 너무 오펜하이머의 인간적 고뇌. 이 저희가 지금 아까 책 얘기도 했지만 아메리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도 다 그냥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 같아요. 99%? 대사까지도 거의 다 옮겨놨어요. 트루먼의 아유 저런 징징대는 건 좀 들이지 마. 징징대는 아기는 이제 내 집무실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실제로 이제 뭐 카월디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것도 그대로 다 재현을 했고 대사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펜하이머가 그 사막을 막 말 타고 승마하면서 자기 와이프 키티 만나가지고 막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원자폭탄과 그러니까 핵폭탄과 관련한 것 외에 진과의 뭐 섹스씬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깊게 내가 알아야 되나? 물론 너무 중요하죠. 오펜하이머 인생에 진을 빼면 얘기가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둘이 나체로 저렇게 대화를 한다. 근데 그 장도 되게 중요해요. 오펜하이머의 삶에서는. 그렇죠. 오펜하이머가 유일하게 옷을 전혀 입지 않고 나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진 테틀럽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오펜하이머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 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야 좀 생각보다 지루해 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내가 지루한 장면이 뭐였나라고 생각하면 장면 변환이 별로 없고 너무 복잡한 말이 많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저변에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깔려있는 거야. 내가 오펜하이머 저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동생 와이프를 웨이트리스라고 무시했던 그런 사건까지 내가 알아야 돼?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약간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 건 분명하고 특히나 뭐 미국에서는 거의 국민 영웅이었다가 나중에 고초를 겪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도 그의 삶을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이게 OTT에 나오거나 그냥 TV에서 적당히 나올 때 봤으면 내가 선택해서 나 이 사람 궁금해 라고 해서 봤으면 모르겠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놀란 감독이 직접 한국 오고 막 한국에 오진 않았어요. 직접 한국의 예매율을 보고 막 인터뷰하고 배우들도 다 인터뷰하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죠. 이렇게 우리가 난리를 칠 정도로 오펜하이머의 삶을 알아야 될까. 한국 분들은 일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면 일단 봐야지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홍보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어떤 한 인물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이 빛났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덕분에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충실하게 오펜하이머의 인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 처음에 이 영화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가는 영화입니다. 피션이라고 이제 핵분열을 의미하는데 핵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퓨전이라고 핵융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는 오펜하이머가 미국 원죄락위원회 비밀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그게 피션에 해당하는 거고 퓨전은 스트로스죠. 오펜하이머와 대적했던 스트로스가 상무부 장관 후보로서 공개청문회에서 이제 답변하는 게 이제 퓨전이고 이렇게 피션과 퓨전을 나눠서 과거로 결국 이제 돌아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두 갈래가 크게 있는 거고 감독은 그렇게 의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션이 이제 컬러로 표현이 돼요. 컬러는 이제 오펜하이머의 주관적인 세계를 표현한 거다. 오펜하이머가 느끼고 오펜하이머가 생각한 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흑백으로 촬영한 장면은 객관적인 세계인 거죠.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스트로스의 청문회가 거의 주로 흑백으로 많이 표현이 지금도 됐고. 아마 찾아보려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영화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원자폭탄의 아버지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니까 모든 게 원자폭탄의 은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영화의 스토리 자체도 피션과 퓨전으로 나눠져 있고 그 핵 분열과 핵 융합을 형상화해서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 스토리의 구조를 짠 거죠. 그 다음에 연출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다 원자폭탄의 어떤 은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좋았고 이 스토리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영화의 전반부는 원자폭탄 개발 과정과 이제 그 트리니티 테스트라는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후반부는 그 AEC라고 아토믹 에너지 커미션이라고 이제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보안 인가를 승인을 해줄 것인가, 보안 인가를 다시 재가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한 축이고 이제 스트로스가 이제 상무부 장관으로서 그 미국 의회에 청문회를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거죠. 후반부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원자폭탄의 개발 과정과 그 원자폭탄이 실제로 터졌을 때 어땠을까? 그걸 크리스토퍼 놀란이 CG 없이 어떻게 구현했을까?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가는 거고 후반부는 뭐야? 오펜하이머, AEC 비밀 청문회 그리고 오펜하이머와 대적했던 스트로스의 공개 청문회 이걸 후반부에 왜 봐야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펜하이머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가 그 AEC의 비밀 청문회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생활이 다 까발려지고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프로젝트 책임자인데 이렇게까지 고초를 겪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리라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푸대접하는 나라에 있을 필요가 있냐고. Like me. 나처럼. 나 독일 싫어서 왔잖아. 너도 떠나. 미국 싫으면. 근데 영화에서는 오펜하이머가 얘기하잖아요. 난 이 조국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 스트로스 같은 경우는 오펜하이머를 그 AEC 비밀 청문회를 통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인물인데 자기가 상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가 매장이 돼버리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 오펜하이머가 영화에서 보면 스트로스를 면박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노르웨이에 동위원소를 수출할지 말지를 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스트로스와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구나. 혹은 뭐 그 전에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전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스트로스와 과연 이 오펜하이머가 만나는 장면을 감독이 어떻게 연출할까. 너무 중요한 장면이거든. 근데 전 정말 100점 만점을 주는 장면인 게 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들거리지도 않는데 일단 무시해. 스트로스를 무시해. 근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무시해. 뭔가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데 무시해. 그런 연기를 이야. 그리고 스트로스는 뭔가 얘한테 잘 보이고 싶어해. 자기가 다 해주면서도. 거기서 결정적인 대사가 나오잖아요. 스트로스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인 대사. 미천한 구두 판매원이셨다고요? 미천한은 아니고 그냥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그런 말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라니까 언어학적으로. 그냥 다 일부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씩 심기를 건드리는 너 거죠. 돈 좀 벌었다고 지금 자꾸 우리하고 섞이려고 그러는데. 뭐 구두 많이 팔았네? 근데 오펜하이머가 스트로스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어디를 가나 비슷하게 누가 강의하고 있으면 잘라먹고 지가 나가서 그거 아니야. 면박을 주고 이런 걸 엄청 해서 미움을 엄청 받았대. 그런 이 캐릭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면박을 주느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빛나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에서 계속 청문회 하는 그때 막 괴로워하는 게 내 신념이 조국에게 마치 불신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표정을 보니까 끝났구나 나의 권력 인생. 한때 내가 타임즈에도 나가고 조국의 영웅이었는데 그 상실감. 어떻게 너네가 감히 나한테 이게 아니라 나 좀 더 해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정말 킬러 머피가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표정을 읽었거든요. 그 상실감. 와이프한테 미안한 표정도 별로 없어. 내가 내 얘기한 거야 그거 이거 너한테 다 얘기했잖아. 나의 이거잖아. 사회적인 명예,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평판이 끝났구나. 소셜 포지션. 그게 끝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 허망하도다 이런 느낌으로. 그 허망도 아니고 그냥 막 부글부글 뭐 이런 느낌. 그게 저는 연기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영화의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인 테넷을 봤는데, 테넷에 비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어요? 친절하죠. 테넷은 저를 3번 봤는데 진짜 아직도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네. 테넷을 보신 분들이라면 테넷에 비하면 굉장히 관객 친화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었고 편집을 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특히 많이 한 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인물이 나오고, 뭐 한스 베테가 뭐 잘하잖아, 뭐 누가 잘하잖아, 뭐 에드워드 텔러잖아, 이런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 굉장히 친절하게 인서트를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탁탁 보여줘요, 그 인물을. 한 컷이라도 딱 넣어서 딱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놀란 감독님이 테넷이 관객들한테 이제 수용이 잘 안 되는 거를 그래도 아시고 좀 많이 관객 친화적으로 편집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테넷에 비하면 여러 시간대를 오가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테넷에 비하면 그래도 이해가 좀 더 쉬웠다. 뭐 이 정도면 그 실험할 때 케임브리지에서 그 교수 독살하기 전에 이렇게 탁 실수하잖아요. 그 장면 하나, 그 다음에 처음 미국에 교수로 왔을 때 바로 옆에 이제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이름이 뭐죠? 로렌스 박사, 조시 하트넷 로렌스 박사. 처음에 케임브리지에서 이렇게 실험 실수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로렌스 박사를 만나죠. 조시 하트넷이죠. 반갑습니다. 그 로렌스가 막 나 이거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입자가속기, 정말 이 현대 물리학의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그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줬는데, 같이 할래요? 그러니까 손살에 치잖아요. 아니요, 나는 실험 못한다고. 난 이론만.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얘는 이론 물리학의 대왕이었고 실험 물리학의 젬병이어서 이 딱 두 장면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캐릭터를 확 해주는 거 보고 놀란 감독이 이 영화 자체가 어렵다는 건 인지를 하고 들어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놀란 감독의 개성이 묻어나는 영화이지만 충분히 대중을 고려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려했어요. 네, 진짜 특유의 그 스토리와 플롯 짜시는 게 여러 시간대로 오가고 타임라인이 막 뒤섞여 있고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게 놀란 감독의 어떤 특징인데, 그리고 2차 대전을 다룬 놀란 감독의 또 다른 영화 덩케르크도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는 시간대가 계속 오가거든요. 시점이 계속 바뀌고. 다 보고 나면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시점,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의미하는 장소가 시점이 또 바뀌어 막. 그런 게 이제 놀란 감독 영화의 특징인데, 이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컬러를 표현한 거는 뭐 오펜하이머의 주관적 시점이고, 객관적 시점은 흑백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장면이 흑백과 컬러로 반복되는 게 막 있거든요. 결정적인 장면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뭐 테넷에 비하면 많이 이야기가 괜찮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이제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플롯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연기도 오펜하이머가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반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킬리어 머피가 맡은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보면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핵분열처럼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람인데 되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인물인 거죠. 그거를 이제 연기로 표현했는데 연기를 잘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나 저는 놀라웠던 거는 다양한 조연들이 나오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참 그래 연기 잘하는 배우였지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맷 데이먼 빼지 마십시오. 그 맷 데이먼도 그렇고요. 네. 맷 데이먼은 이제 그로브스 장군이죠. 맷 데이먼도 그렇고 우리 키티 역에 전 사실 그 와이프 역이 연기를 너무 잘하. 에밀리 블런트. 야,
지금 어떻게 그렇게 연기해? 그분이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었고 첫째 아들 학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영화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친권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가족을 꾸리는데 너무 좀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키티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명석하고 유복하고 결국 둘째는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오펜하이머의 자식은. 그러니까 참 이 천재들의 자제분들은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시간을 보내고 자식에게 사랑을 쏟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꽂힌 거. 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맨하튼 프로젝트가 워낙 자기의 일생일대 프로젝트니까 아마 거기에 올인을 했던 것 같고 자식들은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연기 좋았던 배우 이분 잊으면 안 됩니다. 게리 골드만. 트루먼 대통령. 게리 올드만이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알걸요. 그 정도는. 트루먼 대통령이 게리 올드만입니다. 게리 올드만 같은 경우는 워낙 분장도 잘했고 완전 트루먼 대통령처럼 말을 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 캐릭터와 역할을. 너무 행복했다 그랬잖아요. 일본의 원폭 소식 듣고 너무 행복해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경고죽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자제시킬 정도로 광분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와, 씨, 우리 힘을 보여줬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부통령 할 때 루즈벨트 갑자기 급사했어. 됐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으면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됐어. 네, 나 대통령 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를 완전 배격하고 야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공산주의랑 무조건 손절해. 그러면서 수소폭탄도 개발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상한 왜곡된 마초니즘 그런 게 강했던 사람인데 너무 잘 표현했어. 그 약 한 2분 3분 가량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잖아요. 너무 잘해요 정말.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하 이러니까 야 네가 책임자가 아니고 내가 책임자야.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짜는 게 말도 안 가는 내가 결정권자야. 네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라고. 근데 둘이 닮은 지점이 있어. 나도 책임자. 약간 그런 내가 헤드인데 얘는 나 진짜 나 헤드인데 약간 그런 사람들끼리 그 대화씬은 거기 잘 녹아 있죠. 너무 좋았어요. 뭐 게리 올드만부터 해서 막 너무 좋은 배우들이 정말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다 출연을 해줬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라미 말렉도 나오잖아요. 이게 희한한 게 다 주연 배우들이잖아요 지금. 다른 영화에선 다 주연할 사람들이 다 주연이에요. 그 장군의 부관으로 나오는 데인드한 걔도 원래 주연이고 그 맷 데이먼의 부하로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웬만한 영화에선 다 주연을 할 배우들이 다 모여서 이 오펜하이머 영화를 빛내줬다.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입니다. 뭐 스트로스를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따놨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조연상을 받기에는 이 미국 사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매장당한 분이라 연기랑 좀 따로 땡겨봐야 되지 않아요? 특히 좀 더 그런가? 정치적인 게 좀 있어요. 연기력만 놓고 보면 스트로스 역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충분히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을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뛰어넘는 영화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